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13일 월요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날이 너무너무 춥습니다. 이야, 그래도 주말 토요일 너무 추웠는데 일요일 조금 풀리고 오늘 아침에 생각보다 덜 추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너무 추워요. 이게 지금 외적으로도 춥고 내적으로도 춥고 여러 가지로 추운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 방송 좀 또 일찍 와주신 분들 한번 불러볼까요? 박용구님, 써니님, 일지매님, 전유성님, 김형일님, 갱상도 친구님, 최고님, 대박항해님, 임윤채님, 왕자어리님. 야, 모두 다 우리 그냥 반가운 단골 손님들이신데 너무 반갑고요. 단골 손님이 아니라 단골 식구들이죠, 우리 식구들. 자, 모두 반갑고 감기 걸리지 마세요. 요즘에 정말 춥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간소화제 노영이 오늘 방송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아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요. 최민희, 김현 전 의원과 함께 최근 정치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의원 워낙 이 방송계에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이 촌철살인의 멘트와 이 분석력, 탁월한 평론 능력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저희가 모시게 돼서 영광이고 김현 의원님하고 또 김현 전 의원님하고 호흡이 아주 딱딱 잘 맞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채로운 경제 시간에는요. 최희배 전 의원 그리고 이원재 상공회대 연구교수 함께 모시고 최근 경제 소식, 정치권의 소식과 함께 연결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전해드리는 그런 뉴스픽 시간이죠. 오늘도 이진하 교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옷이 따뜻해 보여요. 네, 오늘 추워서 좀 두꺼운 걸 꺼내 입었습니다. 네, 요즘에 독감도 유행하고 코로나가 그렇게 또 유행이고 그러더라고요.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관변단체를 우리 대통령이 또 찾으셨군요.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 청년의 약속 선포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새마을 운동을 바탕으로 과거 고도 성장의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어내고 그 영광을 재현하자며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은 우리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성장과 번영의 토대가 됐다면서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을 주도한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추어 올렸습니다. 아, 우리 대통령은 진짜 박정희 대통령 좋아하나 봐요. 네, 새마을 운동도 되게 좋아하시고. 도대체 언제적 새마을 운동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2023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라는 게 열렸다는 것 자체가 사실 놀랐습니다. 네. 요즘에 누가 이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사실 대통령께서 이 자리에 가지 않았다면 사실 주목받지 못한 그런 그럼요. 모임이 아니었을까 또 네. 생각이 들고요. 또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저성장은 심각한 저출산과 사회 갈등을 빚어내고 있다면서 그 새마을 운동과 연관지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제 윤 대통령이 닷새 만에 다시 찾은 관변단체 입니다. 지난 7일에 대구 북구 엑스포에서 열린 바르게 살기 운동 중앙협의회 전국 회원대회에 참석한 데에 이어서 바로 닷새 만인데요. 보수단체 행사에 자꾸 얼굴을 비추는 이유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적극 지지층을 겨냥한 행복 아니냐 이런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난 6월에 또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도 참석한 것까지 고려하면 반년 새 주요 관변단체 행사를 모두 챙긴 것입니다. 그러나 주된 지지 세력인 TK, 대구와 경북에서 지지율은 좀 심상치 않은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업체 RN서치가 CBS 노컷뉴스의 의뢰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직전 조사인 1일부터 3일에 조사한 거에 대비해서 3.4포인트 하락한 35.7%를 기록했습니다. 또 주목할 점은 지역별로의 지지율인데 TK에서 지지율이 42.2%의 전주 대비해서 15.7%나 좀 떨어진 것입니다. 뭐 내일 우리 이제 미디어 토마토에서도 결과가 나올 테지만 TK에서 이렇게 좀 빠진 것은 좀 이례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입니다. 새마을운동 얘기 잠깐 하자면 1970년대에 있었던 새마을운동은 사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농촌을 근대화시켰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당시 시멘트 산업 관련해가지고 정부가 그쪽이랑 좀 연결해서 좀 자금을 좀 받았다 이런 얘기도 사실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원래 기반 조성 단계, 자조 발전 단계, 자리 완성 단계, 민주복지 완성 단계 이렇게 다섯 개 단계 정도로 4단계인가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50 이후에 부정부패가 엄청나게 심한 것이 지금 드러났고요. 당시 새마을운동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신교육하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이 정신교육이 무슨 교육인지 아시겠죠? 더 하나 중요한 건 초가집을 없애고 시멘트나 아스팔트로 모든 그것을 이제 한다 이런 거였는데 이게 당시에 쌍용양해가 생산하는 시멘트 재고가 쌓여서 회사가 휘청거리게 됐을 때 정부가 이걸 모조리 사들여가지고 시멘트 집을 짓는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결과론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딱 이해타산이 서로 맞아 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지금 저출생 문제를 대통령이 또 새마을운동하고 연결시켜서 이게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해 주세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이번 주에 또 그 순방을 또 예정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에서는 인적 개편과 내각의 장관 교체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부터 주말 동안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됐는데요. 회자가 됐는데 특히 용산의 경우 수석 비서관 6명 중에 5명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상 대통령실 2기 체계가 꾸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김은혜 홍보수석 후임으로는 이도훈 대변인에 지명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진복 정무수석 후임으로는 한호서 국정상황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또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도 후임이 정해지는 대로 총선 채비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안상훈 사회수석까지 총선 출마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사실상 굉장히 많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내년 총선에 도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략 한 30명 정도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그 영남 쪽에 있는 중진 의원들한테 험지를 나가라고 했는데 그런 것에서 비춰보면 이제 대통령실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그러면서 내부에서는 그 현역 의원들은 험지에 나가지 않겠다 이런 의사로 주말 동안에 좀 여러 가지 모습이 보였는데요. 주호영 의원은 이제 공개 거부해서 난 험지를 가지 않겠다 했고요. 또 네.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한 90대 동원해서 산악회를 또 동원해서 이제 네. 자신의 그런 모습을 좀 지지세를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너무 자세히 말해주네요. 네. 너무 자세히 말해줘요. 네. 자,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 TK 지역 민심이 사실 심상치 않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험지 출마를 가지고 사실은 싸우고 있습니다. 내홍이 깊다. 얘기 들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난 금요일이었죠.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위원장은 김병기 수석 사무부총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이날 새 조직 사무부총장에 임명된 김윤덕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총선 준비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인재위원회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맡았습니다. 총선기획단과 검증위는 친이재명계가 이끌게 되면서 친명 공천 체제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총선 기획단을 또 둘러싸고 비명계들이 사실은 또 조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 총선 관련해가지고 후보 검증위원회에 대해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민주당 검증위원회는요, 여성과 청년이 다수 포함됐다라고 밝혔는데요. 강선우 민주당 의원과 김지은 변호사,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 정혜연 중앙당 윤리심판위원, 최정민 변호사가 임명됐고요. 박성중 민주당 대변인은 검증위원회 여성과 청년이 다수 포함됐다라면서 추가적으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당원 86조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하게 됩니다. 검증위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인사를 정원 절반 이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제가 좀 주목한 부분은 김병기 의원을 이제 인사검증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 것인데요. 이분이 또 이력이 좀 대단하더라고요. 네. 왜요? 뭐가 대단해? 네, 1987년부터 20여 년 동안 국정원에서 인사 관련 분야의 업무를 좀 주로 담당했고요. 그래서 이제 안기부와 국정원에 몸을 담아왔던 인물이니까 그만큼 또 그만큼 인물 검증도 좀 철저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김병기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중책이라는 큰 중압감을 느끼지만 관행에 따르지 않고 엄격하게 검증하겠다며 당원의 눈높이에 맞는 올바른 후보를 선별하고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승리하는 총선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김병기 의원은 61년생이고 20대 국회의원, 21대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 때 또 들어갔었고 이런 거 했는데, 이분은 사실은 친이재명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동작갑인가요? 네, 동작갑 네, 지역 동작갑. 의원이죠. 네. 네. 국정원 인사처장으로 일했던 인물이죠. 25년 넘게 안기부 국정원에 몸담았던 그런 사람이고 좀 되게 유연합니다. 그리고 좀 정치적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 지금 최정민 변호사? 갑자기 최정민 변호사 왜 나왔지? 최정민 변호사 되게 많아요. 예, 변호사들 중에. 누군지 내가 알겠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이제 기대를 조금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김병기 의원의 관행에 따르지 않고 엄격하게 검증하겠다. 이 말에 또 떨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진혜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 부탁드리고요. 춥지만 또 많은 분들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잠시 후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토마토 전문가와 함께하는 올인원 서비스. 주식 투자 교육, 주식 종목 추천, 주식 투자 방법.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라이브 온 에어, 실시간 생방송. 현명한 투자를 위한 투자 교육과 투자 방법. 이토마토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산삼의 본향 함양 지리산 자락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없이 비료 한 톨 없이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만 자란 야생삼
지리산 산양 산삼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야생의 힘과 기운을 받아가지고 이 약효가 엄청나게 이렇게 딱 응축돼야 되는 건데 여기에 비료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런 모든 어려움을 딱 뚫고 헤쳐나간 산양 산삼입니다. 산삼 맞아도 이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포닌 함량이나 효과는요 정말 좋다고 그러고요. 7년근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모두 담았습니다. 39만 원에 2박스, 한 박스에 19만 5천 원 꼴인데 우리가 또 추가로 사은품까지 드리고 있고 1+1+1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성비 최고입니다. 늘 피곤함을 느끼는 분, 손발이 차가운 분, 넘치는 활력과 기력이 필요한 분, 사랑하는 부모님, 지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지리산 천년의 기운을 선물하십시오. 저거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이렇게 양이 많지가 않은데 딱 먹고 나면 좀 씁쓸하면서 입안에 가득 이 산삼의 향이 팍 풍기면서 아주 좋습니다. 혈당 케어, 장 케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당장 케어 한 박스 45일치도 특별 증정해드립니다. 이제 가을맞이 이벤트라서요. 11월 말까지가 끝입니다. 여러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전화 1666-1080 1666-1080 전화하셔가지고 빨리빨리 주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도 대담한 대담, 정말 이 두 여성은 대한민국 정치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인물들이죠. 이분들 한번 모셨으니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민희 그리고 김현 전 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뭐 김현 의원님이야 우리 터줏대감이시고 최민희 의원님은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저는 노영희 변호사님이 나오려면 나와야죠. 아, 맞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두 분이 너무 댁이 머셔가지고 전 여기 모시기가 너무 죄송스러웠는데 흔쾌히 또 우리 또 뉴스마트 영친이들을 위해서 나와주셔가지고 제가 다시 감사드리고요. 최민희 의원님 뭐 오셨으니까 이 질문 안 할 수가 없네요. 7개월째 방통위원 내정자였던 신분을 지난 7일날 그냥 탁 던져버렸어요. 네. 네, 왜 그랬던 거예요? 우선은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다리면 언젠간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만약에 기다려서 5인 체제가 되면 그건 방송장악에 들러리를 서는 형태가 될 겁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김현 의원이 방통위에 있을 때 제가 들어가면 이제 방통위가 2대2 구도가 돼요. 그때는. 그러니까 2대2면 의결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송장악을 저지할 수 있는데 지금은 들어가 봤자 들러리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저를 임명 안 하면서 그 사이에 무지막지하고 무도한 예의 없는 방송장악이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저는 불법 탈법이 많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7개월 7일 동안 임명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유기이며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이며 그리고 방통위원장의 불법적 방통위원회 운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동관 위원장 사퇴, 그러니까 탄핵을 처음에 이제 해임도 주장하고 그랬는데 들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대통령께서. 그래서 민주당에 대하여 김현 의원님과 제가 계속해서 이동관 위원장 탄핵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안을 해왔는데요. 그러니까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돼야 되고 그러면 저도 논개처럼 네,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사실 그 방통위의 그 인적 구성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제일 고통받았던 사람이 김현 전 의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최민희 전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겠구나 이렇게 그냥 결정들을 다 내리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소용없기 전에 사실은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고 여야의 그 이제 위원들로 구성을 해서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정부에서 가장 극악무도하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하지 못했던 일,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위원을 임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한 4개월 동안 방송 장악을 시도했고 그리고 KBS, MBC, EBS 거기서 더 나아가서 YTN까지 이제 민영화시켜서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던 건데 결국은 지금 이제 뭐 조금 이따도 얘기했지만 KBS 텔레비전 수신료를 분리징수함으로 인해서 이제 공적 재원을 가지고 이제 KBS를 협박하고 그리고 MBC는 박문진 이사장을 잘라서
장악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네. 하나는 이제 관철이 됐고 하나는 지금 못하고 있는 건데 제일 진짜 나쁜 거죠. 임명해야 될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자기들의 구미에 맞는 사람들 데리고만 방송통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윤 대통령 7개월 이상 일부러 임명 안 시킨 거, 뭐,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상황인데,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그런 이제 그 틈을 탄 또 전행이나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행동,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김효재 직무대행의 또 행동들, 이런 것들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얘기가 자연스럽게 사실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건데, 요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을 위해서 민주당에서 의결을 했는데 이게 또 도라미 타불이 돼버렸어요. 필리버스터를 가지고 이렇게 여당에서 뭐 나쁜 말로 하면 꼼수고 좋은 말로 하면 머리 잘 쓴 거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일단 이동관 탄핵안을 국회에서 의결하려면 본회의가 이틀 이상 열려 그렇죠. 있어야 예. 됩니다. 하루 열어서 안 예. 되죠. 그날 올리고 그다음에 네, 일단 해야 되니까. 상정하고 네. 이제 안건이 부의되면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사이에. 의결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는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을 국힘이 필리버스터로 하겠다고. 이제 어떻게든 해보겠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지하겠다고 했던 거죠. 네, 근데 이미 그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동관 탄핵을 막기 위하여 필리버스터를 안 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B플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이틀이라는 회기, 그러니까 본회의가 이틀 열리는 그 시기를 잡거나 아니면 김진표 의장이 이동관 위원장 탄핵에 대하여 동의하고 본회의를 민주당하고 올릴 열면 거예요. 되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동관 위원장이 애초에 임명될 때도 이건 뭐 전 국민적으로 반대 여론이 높았고 심지어 국민의힘 지지층도 반대했습니다. 근데 밀어붙인 거거든요. 학폭 논란 등 논란이 너무 많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김진표 의장이 뭐 기왕에 이제 보고가 됐으니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상정된 다음 날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김진표 의장이 여야 합의를 빌미로 본회의를 안 열었어요. 그래서 네. 일단은 무산됐는데 제가 그 이후에 언론 보도를 쭉 보니까 뭐 민주당이 허를 찔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큰일 난 게 기준도 없어지고 국민의힘 쪽이 하면 선, 민주당이 하면 악 이런 식으로 악질적으로 논평을 하는 일부 언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논평을 하면 다른 언론이 쫓아가는데 어떻게 전공법으로 스텝을 밟은 민주당이 허를 찔린 겁니까?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정부 여당이 필리버스터 하겠다 그럼 하는 거지. 네. 그 국힘 의원들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부 지도부가 윤재원 뭐, 원내대표가 사실 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필리버스터 안 하고 우리 이동관 구할 거야 이랬으면 네. 방송이나 언론이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방송 장악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죠. 이렇게 평가해야지 무슨 묘수예요. 꼼수도 이런 창피한 꼼수가 어디 있습니까? 네. 살살님께서 이동관이 그렇게 국민의힘에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중요하니까 이렇게까지 하겠죠? 일단은 두 가지 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할수 때문에 있으니까.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그냥 이제 넘겨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국회의원으로서 또는 정부 여당이 해야 될 책무를 하지 않은 거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창피한 네. 거고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한상혁 위원장을 무도하게 쫓아낼 때부터 이동관 위원장이 내정이 됐는데 자녀 학폭 문제로 사실 검증 과정에서도 문제가 됐던 거고 임명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가지고 강행 처리를 했는데 이제 사실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 뭐 이러면서 폐지를 해야 된다 언론사 폐지 네. 그 다음에 그 KBS 이사들로 하여금 이제 박민 사장 그러니까 무리하게 임명하는데 동원했던 점 그 다음에 그 EBS 감사 최기한 감사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직을 유지한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동안 김효재 직무대행이나 이동관 방통위원장
시절에 MBC, KBS, EBS 이사를 쫓아내는 거에 비한다면 네. 터무니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계속 그 자리에 두는 것 자체는 방송 장악의 최고의 기술자가 필요한 거고 그것이 결국은 총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떤 네. 수단 방법 동원해서 방송통신위원장을 보호하려고 하는 용산의 입김이 국회에 작동된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방송 장악과 총선을 위한 초석으로 꼭 필요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이제 평가가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지금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11월 23일 날 우리가 여야가 합의한 국회 이제 회의가 열릴 예정이고 또 하나는 11월 30일하고 12월 1일하고 이틀을 열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민주당에서 그래서 철회안을 냈고 24시간 전에 김진표 의장이 받아들여줘서 지금 예정은 10월 30날 이걸 다시 이제 올릴 예정이긴 합니다.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미 한번 냈는데 안 했으면은 그 자동 부결이 되는 거고 이거는 당연히 다시 회기안에 못 올리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서 이거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주장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온 것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사이에 하는 것으로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24시간 전이라고 한다면 철회 가능한 걸로 판단을 합니다. 국회의장도 그렇게 생각했죠. 이 부분은 네. 이미 국회 사무처에서 제일 먼저 국회 의사과에서 이건 철회가 가능하다. 네. 그리고 재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의장이 이 안건 철회를 사인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재상정이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네. 그래서 국회의장이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행정부만 있고 대통령만 있어요. 네. 국회의장이 사인했으면 끝내야지. 이걸 가지고 또 국회 사무처와 뭐 민주당이 뭘 했다 이러면서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 관계된 국회법을 보면 일사부재의 가지고 그러는 국회법 거잖아요. 90조인가? 예. 예, 일사부재의에 대해서 일단 부결된 안건은 다시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부결이 되지 않았죠. 왜 부결이라고 볼 것이냐의 문제인 거죠, 철회가. 근데 네. 이거는 예를 들면 24시간에서 72시간이 지나서 뭐 자동 폐기되는 게 아니니까. 자동 폐기된 네. 부결인데요. 그렇죠. 24시간 이전에 이걸 철회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안 되고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한 건 국회를 네. 너무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국회를 계속 무시해요. 계속. 근데 국회 무시하는 건 솔직히 국회의장도 좀 책임 있는 거 이제 아니에요?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이제 최민희 의원권. 제가 요 대목을 꼭 말씀드리고 네, 싶었어요. 꼭 말씀해 주세요. 제가 네. 7개월, 7일 동안 임명이 안 되니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뭐 제가 뭐 FKI가 부적격이다 아니다. 부적격 아닌 것은 법제처가 저의 부적격 판단을 6개월 이상 끌었다. 이건 네. 부적격 아니기 때문에 끈 거예요. 고3석 위원회 경우는 5일 만인가 6일 만에 부적격이다 그랬거든요. 더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난리가 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거기에 부위원장과 위원 한 명이 공석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본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명인데 7명이 하고 있어요. 아유, 그래요. 거기도 또 이렇게 그냥. 왜냐면 그래서 바꿔내세요. 억지로 여야 4대3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장 몫의 부위원장을 네. 김진표 의장이 이미 추천했습니다. 한 달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추천한 분이 네. 문화일보, 동아일보 출신입니다. 왜 그런 분을 했을까요? 국회의장이. 서울대 예. 정치학과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그건 이제 두 번째 얘기고 네네. 우선 첫째는 성향이 국회의장님이 그 사람을 부위원장을 추천했는데 문화일보 출신을 했습니다. 왜요? 지금 문화일보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전성시대. 대통령을 좋아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런 분을 추천했는데 임명을 안 합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의 문제지. 왜 안 하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여사, 야삼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적인 결정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위원장이 국회의장 추천목으로 들어가면 이 사람 어쨌든 민주당 쪽 추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통위의 모든 회의는 기록이 됩니다. 중요 의사 결정이. 그러니까 들어가면 4대4가 되잖아요. 네. 4대4는 뭘 할 수 없는 구조죠. 그래서 임명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목표는 네. 방송 장악이다. 근데 오히려 외피는 야당 추천 몫인 것처럼 하지만 실제 내 실은 아니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 오히려 해주고 할 것 같죠. 네. 그런데 불안하죠. 못하는 이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록이 다 되니까. 형식은 4대 4라 예. 야당 추천목인 이분에 대한 감시 안 하겠습니까? 민주당 쪽에서. 아, 시민들이 국회의장이 추천한 부위원장이 왜 저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귀찮다. 네, 이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김진표 의장님은 참 11일 날 또 외국도 나가시고 예, 잘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김현 의원님한테 여쭤볼게요. 손준성, 이정석 검사 탄핵 같이 사실은 이제 얘기가 됐었던 것인데 여당에서는 이게 이재명 수사검사 협박하는 거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중요한 게 주말 동안에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김영철 검사, 부장검사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를 그냥 무혐의를 만들어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이제 야당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제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검사를 또 겁박했다. 이렇게 또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검사가 성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에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탄핵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은 민주당이 제대로 할 일을 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대목 중에 하나가 네. 이렇게 잘못된 검사에 대해서 탄핵하지 않았던 점이고 지금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 번 이미 검사 탄핵이 됐고 그리고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해임 건의안이 제출이 되니까 그렇죠. 민주당 지지율이 사실은 올라간 거고 네. 일을 제대로 한다 이제서야 제대로 한다 네, 정신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차렸다라고 요즘에. 네. 이제 된 건데 사실 그 배경 중에 하나도 원내대표가 경질이 되고 새롭게 선출돼서 이 원내대표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지금 원내가 작동되고 있는 점도 아마 이런 배경이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검사에 대한 탄핵은 못하면 탄핵되는 거죠. 그것이 이 여당에서 왜 그러냐, 이것이 방탄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검찰에 의한 언론에 의한 유착으로 인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많은 것들이 보호가 됐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금 저희는 굉장히 곤욕하고 그리고 네. 어려운 일을 당했기 때문에 아무리 국민의힘에서 뭐라 한들 잘못된 검사는 탄핵이 되는 게 마땅하고요. 지금 문제가 됐던 양평 공군지구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눈 감아주고 덮어주고 했던 검사에 대해서도 당연히 절차적 하자가 있다라면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네. 얘기하시는 거죠. 저는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요. 어제 주정직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탄핵 대상이 된 두 검사를 직무 배제시켜라, 업무 정지시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왜 탄핵까지 오게 됐냐? 검찰이 부패 비리 검사들을 징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무슨 이게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아무리 비리가 많아도 이재명 대표 혹은 야당 정치인을 수사하는 수사팀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완전 방탄 땡크 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네. 만약에 어떤 부패 비리 검사가 있어요. 근데 이 부패 비리 검사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권에 줄을 대요. 그래서 야당 정치인 수사팀에 들어가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완전 보호막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국민의힘이 부패 비리 검사에 방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사를 방탄하는 거다? 네, 국민의힘 여당이. 그냥 검사가 아니고 네. 부패 비리 검사. 부패 비리 검사. 손준성 검사도 마찬가지고 이정석 검사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두 분 다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오히려 여당에서는 민주당은 습관성 탄핵 남발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거는 한동훈 장관도 그랬어요. 영장 남발이죠, 저쪽은. 아니, 이거 수사 남발이죠. 검찰권 남용이고. 압구정 정권이고. 네, 그런데 저는 이상한 게 그거예요. 저는 이제 이걸 보시는 시민들도 대통령 탄핵은 해봤는데 검사 탄핵 검사 탄핵은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방통위원장 탄핵도 안 해본 네, 거죠. 방통위원장 탄핵도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낯설기도 하고, 무슨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방송 장악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공영방송 이사들을 저렇게 불법적으로 내쫓고, 이런 거 누가 심판합니까? 네. 이거 국회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검사들도 잘못하면 단죄 받아야 되는데 네. 단죄가 안 되니 국회가 나서서 탄핵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검사 탄핵 그랬을 때 너무 낯선데? 저도 그랬어요. 네.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보니 누구나 잘못하면 단죄 받아야 된다. 저희가 그게 153석일 때 한번
그러니까 초기에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도를 한번 예, 했었는데. 검사 탄핵인데 그때는 그 임기가 거의 종료돼가지고 실효성이 없었던 일이 한 번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180석, 160석을 몰아준 국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일을 하라라는 거였던 거죠. 근데 네. 그동안 잘 못해서.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세요. 박민 KBS 사장 임명한 대통령 제거한 거를 또 보더라도 결과론적으로는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도 소용이 없구나. 아니, 그 보세요. 저는 제가 그래서 제가 방송장악의 희생양이고 유탄 맞아서 맞은 사람이다. 네, 네. 그리고는 이런저런 뭐 예를 들면 말하자면 뭐 너 임명해 줄 테니 뭐 문제 있는 누구 같이 하자. 뭐 이런 식의 딜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 이런 거 제가 거부를 한 사람인데요. 네. 박민 사장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권익위에 제소돼 있지 않습니까? 네, 권익위 제가 후보자. 권익위에 제소됐으면 저는 그날로 아웃이었겠죠. 그렇죠. 그날 끝장났겠죠. 그러니까 저는 문제가 내 편이라고 생각되면 아무리 문제 제기가 돼도 그냥 임명하고 신속히. 그다음에 내 편이 아닌 쪽은 문제가 없으면 문제를 만들어서라도 임명 안 하고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약간 분노가 생기는데 그거는 이제 제 건강을 위해서 참겠습니다. 참으세요. 자, KBS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KBS는 이분이 이제 법조 언론 클럽 출신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전문성이나 도덕성 이런 것들은 아예 뭐 엿바꿔 먹은 건데 사실은 방송사 사장이 이렇게 방송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임명되는 것도 참 어려운 문제예요. 자기도 예. 그래도 30년 동안 신문 했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제 30년 전에 이제 사실 신문을 했던 분이 방송사 사장이 그 뒤에 된 적은 있죠. 근데 지금은 세상이 정말 급변해서 이 방송사가 단순히 그냥 그 방송만 있는 게 아니라 유튜브 뭐 OTT로 대응해야 되고 콘텐츠 개발도 해야 되고 또 텔레비전 수신료가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 있지 않습니까? 분리징수 이런 것 때문에 공적 재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분은 간섭도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구조조정도 하겠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건 법도 위반하는 거고 그리고 간섭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전에는 20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런 것들 해도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 길이 없는 상태였지만 그랬죠. 네. 지금은 하루에도 수십 건의 정보가 유통이 되고 금방 다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박민 KBS 사장이 임명돼서 활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많이 겪을 거다. 그리고 이 KBS가 사실은 87년도 6월 항쟁 때 이제 민주화되는 과정을 경험했고 그리고 이명박근혜 정부 때 많은 투쟁을 통해서 민주 그 방송으로서 거듭났기 때문에 박민 사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KBS를 할 수는 없을 장악하기가 것이다. 어려울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23일 정도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으로 특검법 발의한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정의당이 사실 여기 약간 조금 막아섰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30날 검사 특검법을 또 발의한다고 하는데요. 요즘 민주당 아주 그냥 전투력이 넘치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김건희 특검법은 정의당도 동의해서 동의했었어요? 예, 네. 그 범위나 이런 게 문제여서요. 그게 신속 트랙 법안으로 패스트 패스트로, 트랙으로 네. 지정돼서 이제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되고 의결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오히려 이건 민주당보다는 민주당 할 일을 하고 있고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해충돌인데 거부할 거냐 안 할 거냐. 과연 대통령 포인트를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사안마다 핵심이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과연 대통령의 아내에 대해서 특검법이 올라왔을 때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없냐. 그리고 이해충돌이냐 아니냐.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아니 그래서 그거는 네. 이제 상식이고 상식이 네, 없어진 지 상식이에요. 오래 지금 몰상식의 시대라고 얘기를 네. 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과연 이해충돌일 때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냐 없냐 요게 저는 최대 쟁점이라고 그럴 수 있겠네요. 봅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가 네, 이제 그 김건희 여사의 무죄 제적이라 그러면서 검사를 콕 집어서 얘기해요. 그래요. 저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주셔야 되냐면 지금 이게 제가 제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기자들을 만나보면
예를 들면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는데도 엄청 필요하군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공포의 시대. 내가 쓴 기사 한 줄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데 검사의 이름을 콕 찍는 이 대책위원회의 관계자들은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아니 그랬더니 진짜 언론에 처음에는 그 김현철 검사 이름이 쫙 나왔다가 그 다음부터는 특정 검사 이름을 콕 찍은 민주당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기자 혹은 그 언론사 예를 들면 상층부는 모르겠고 그 해당 기자의 공포 이해한다는 거예요. 아하. 그런데 이 공포로 인한 진실 가리기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김영철 검사는 제가 좀 아는데 특수통으로 계속해서 잘 열심히 해왔습니다. 물론 뭐 성적이 썩 좋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과의 전쟁에 돌입을 했고, 검찰 특수활동비도 삭감하겠다고 예고를 했고, 비리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12월에 통과시키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론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김건희에서 오빠 김진우 씨 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서도 민주당에서 지금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김 의원님? 네.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일단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계속 영장이 반려되고 이런 문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네. 얘기했던 콕 찍어서 잘못된 검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오히려? 문제를 콕 찍는 게 삼겠다. 낫겠다? 예, 차라리 그렇게 그거군요. 해야죠. 네. 그리고 사실은 이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내년 총선이 이제 한 5달 남겨져 있고요. 이것이 총선 결과 여하에 따라서 대통령의 레임덕이 오느냐 안 오느냐의 문제가 있고, 그렇죠. 두 번째는 임기가 이제 한 5개월 남았기 때문에 뭘 해도 사실은 별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아, 또 그런 게 있군요. 네. 아, 좋아요. 자, 이럴 때는 쫙 밀어붙여야 되네요. 자, 여러 그래서 지표. 지금 세게 하는 겁니다. 아, 네, 그런가요? 네. 네. 하긴 그렇군요. 그 수사 예를 어떻게 될지 들어서 모르고. 수사선장이 올라간다 한더라도 이게 체포영장이 발부돼도 불체포 토큰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사하고 그것이 기소되는데 임기 종료되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수 있습니다. 그 지금 오히려 또 지금 열심히 해야 될 공천도 또 좀 괜찮아. 검증을 잘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군요. 네. 네. 아, 이게 또 타이밍이 중요하군요, 여러분. 정치는 되게 타이밍입니다. 정치는 타이밍이다. 네. 이형진님, 김현 의원님 꿋꿋이 잘 버텼지. 짱입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자, 여론지표도 한번 보겠습니다. 스트레이트 뉴스가 여론조사 기관 조원 CNI에 의뢰를 해서요.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을 해봤더니 찬성을 의미하는 공감의 63.9%, 반대를 의미하는 비공감의 33.9%가 나타났고요. TK 이쪽에서도 이거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많았던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네. 반대하는 층이 딱 대통령 지지율하고 일치해요. 항상 그러네.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36, 어떤 때는 39까지 올라가니까 339니까 훨씬 더 이 김건희 높네요. 특검을 해야 네. 된다는 여론이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으로서 고민되겠습니다. 자기 지지율보다 낮으니까.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그 포인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내 와이프에 대한 이 특검법을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얼마나 국정 운영의 정치적으로 동반자인데요. 거부권을 어떻게 씁니까? 그러니까 그거 되게 집에서 쫓겨나죠. 그래서 이제 김현 의원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사실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도 그 가족에 대해서 혹은 아내나 혹은 남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이런 팔불출이라고 해왔어요.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으로나 상식적으로는 사실 이런 일이 없어야죠. 영부인이 있으면 안 되죠.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일이 없어야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비상식적인 일인데 네. 저는 기자분들께서 포인트를 과연 대통령은 부인과 관련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냐? 이해 충돌 아니냐? 그렇지 그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해줘야지. 탄핵의 사유가 지금 이제 소추를 받지 않으니까 저는 거부하고 그다음에 총선 결과 여하에 따라서 이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이게 상식. 네. 참 상식적이네요, 두 분 다. 자, 이 얘기도 해볼게요. 총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지금 이준석 신당에 대한 논의가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12월에 신당 창당한다 그랬다가 또, 지금은 생각해보니까 한 55% 정도 생각 중이다 뭐 이런 얘기 했다가 이제 막 그랬는데요. 더 중요한 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함께할 현역 의원이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요. 민주당에서도, 이쪽으로 올 사람이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저는 왜 그러냐면,
저는 할람해라. 하려면 네, 그리고 하고 나서 보자. 하고 나서 보자. 네, 그리고 55% 이상 이 얘기하는 순간 신뢰가 그러니까 갑자기 하든 말든. 왜 퍼센트 얘기를 하지? 갑자기 퍼센테이지 얘기를? 55%는 안할수 50%에서 있다. 5%니까 45%가 안 한다잖아요. 그것도 오래 끌면 재미없어요. 그런데 이 전제, 이준석 신당의 전제는 뭘까요? 뭐예요? 이준석 대표가 네. 다음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조건, 국민의힘으로는. 이 조건이잖아요. 네. 왜냐면 그렇죠. 그러면 신당을 차린다는 거. 네, 근데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안에 있어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 그럼 또 상황이 달라지고. 그게 당근으로 내놓는 거 아닐까요? 네, 아니 근데 그게 이제 그냥 굴욕적으로 주냐, 아니면 모양을 잘 갖춰서 주냐,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좀 하고 얘기하자 이제는. 네, 그런 하고 거고 얘기하자.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의 복잡한 건데 아까 이제 기자님이 나와서 험지 출마 얘기하는데 네. 저 이상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건 ARS는 안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화 면접만 믿겠다는 거죠. 그것도 갤럽 믿겠다는 네, 거죠. 갤럽 지난주 조사 보면 국민의힘 험지가 없어요. 호남밖에. 아, 그래요? 수도 수도권이 서울도 아니에요? 10% 이상 이겨요. 경기도 이겨요. 험지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힘에. 오, 그래서 도대체 그럼 나갈 사람이 없네. 험지 출마밖에 안 되는데. 아니, 험지가 없어요. 호남으로 그거 가야 딱 하나 호남밖에 없습니다. 그 호남만 나가야 되겠네. 네, 호남은 그러면 만만히 이제 조호영 의원도 호남 나가시고 이럴 때 험지라는 게 주호영 의미가 의원은 그래도 있지. 대구를 지킨다고 주장해. 네, 그래서 좀 과학적으로 험지를 우리가 규정하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전 대표가 얼마 전 이뉴한 위원장 앞에서 병원 언급한 것을 보고 환자 언급한 거. 예, 네. 그걸로 끝난 거 아니냐. 근데 뭐 그래도 1%의 가능성.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국힘에서 정말 힘들면 끌어당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병원 얘기로 끝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데 설마 뭐 또 어떤 일이 있을지는 차치하고 저는 그런들 뭐 찻잔 그런들. 속의 태풍에 불과하다라고 그러니까 봅니다. 김현 의원님이 환자라는 표현을 일부러 피하시는 거죠. 병원으로 아, 그래서 대체해 계속 병원 주- 얘기만 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보호해 주는 거죠. 아니요. 젊은 정치인. 아, 이준석 대표를 보호해줘요? 아, 뭐 우리는 선배 아닌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 시간 다 돼서 하나를 여쭤볼게요. 민주당 내부에서 비명계가 연말쯤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사실 제가 듣기로는 야이 그렇게 시끄러워도 탈당은 안 할 거다 비명계가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 4명이나 이름이 지금 공식적으로 나왔어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 구체적으로 그 중에 한 분은 12월 말까지 지켜보겠다 이렇게 네,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네. 왜 12월 말이냐? 네. 12월 말에 그 아까 얘기한 후보자 신당? 검증, 그다음에 후보자 검증. 공천 룰 등이 12월 말에는 대체로 정해집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민주당에 대해서만 자꾸 기준을 바꾸시는데 총선 개혁 공천의 기준은 뭐냐? 현역이 몇 프로 날아가냐예요. 양당이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그 현역은 게다가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네. 권리당원 숫자도 많이 확보했고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대개 현역의 기득권에 대해서 일정하게 정치 신인을 배려해서 정치 신인에게 플러스를 주기도 하고 현역에게 마이너스 주기도 합니다. 요 결과를 보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그냥 공정하게 다 경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비명이라고 뭐 문제가 없는데 공천에서 탈락시키거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예. 현역 의원들이 예를 들면 경선을 꺼리시는 건 진짜 안 되는 거다. 시스템에 의해서 공정하게 경선하시면 됩니다. 자, 그냥 경선하면 되는데 왜 자꾸 그러냐. 그냥 정도를 걸어라. 이런 얘기 같아요. 경선하면 지거든요, 지금. 지역에서 이렇게 다녀보면 네.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진짜 억울하다. 이재명 대표만 보면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 절절하다. 이런 말씀을 저희 이제 지역의 원로 고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왜 비명을 지르고 반명하느냐. 그것도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정치를 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다. 이제 그런 여론이 너무나 이제 지배적으로 있어서 그동안 이제 혹시 멋모르고 반명하다가 막상 경선이 되면
이게 되게 힘들어지는구나라고 생각해서 단수공천 달라라는 소리 또 다른 표현이 그 비명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네,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저 부분에 대해서 엄청 아니라고 반박하셨고요. 그건 제가 이제 그분들의 반론권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비합리적인 불이익을 안 주는 것이다. 이렇게 아니, 이미 비명 지른 걸로 국민들은 판단하고 공식적으로는 이제 있어요. 그렇게 비명이 비명을 아니 질렀다. 제가 뭐 변명이라기보단 혹시 또 이제 반론이 들어올까봐 네, 노영희 변호사하고 뉴스 토마토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별 걱정을 다 하세요. 이번 제가 보기엔 두 분 다 약간 오지랖스럽습니다. 맞아 저 오지랖이에요. 여기 나온 것부터 오지랖이네. 어머나.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김현선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매주 월요일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경제 소식을 이해하기 쉽게 짚어보는 이채로운 경제 시간입니다. 최이배 전 의원 그리고 이원재 성공회대 연구교수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날이 추워가지고 오늘 의원님 아주 따뜻하게 입고 오셨습니다. 예, 몸이 좀 으슬으슬해서 예, 네. 조금 신경을 써서 아무래도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 감기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요. 예. 우리 경기 같아요, 날씨가. 너무 추워. 맞아요. 네. 경기 같다. 야,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그냥 콕콕 찍어가지고 카카오를 건드린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연일 뭐 민생에 신경 쓴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은행 종로릇 비판까지 하면서 이제 금감원을 찾아가지고 지난 9일에 불법 사금융 민생 현장 간담회를 또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차명재산까지 모두를 추적해서 남김없이 박탈하라. 야, 진짜 엄청 세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명박 정부 이후에 금감원을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그냥 강력 주문한 게 12년 만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떻습니까? 근데 일단 그냥 결론부터 말하면 네. 검사의 용어로 검사의 주문을 한 거죠. 검사의 용어로 검사에 주문을 한 거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금감원에 가서 이제 뭐 불법 있으면 당연히 불법은 엄단해야 된다. 항상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네. 하나만 하는 소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얼마나 더 매일같이 더 세게 할 것인가. 뭐 단어를 막 찾아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불법 사금융 당연히 불법이니까 우리가 이제 찾아내서 엄단해야 되는 거 맞는데요. 네. 이제 이런 주문을 대통령이 끊임없이 계속 그런 부분만 찾아서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어떤 금융시장의 안정이나 서민의 어떤 민생을 돌보기 위한 진짜 그런 메시지인가
아니면 진짜 자신의 어떤 그냥 정치적인 그 지지도나 이런 걸 위해서 계속 던지는 일종의 쇼인가라는 생각했을 때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생행보라기보다는 쇼다. 그래서 계속 쇼를 하고 계시고 아무튼 뭐 우리가 이 원칙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없죠. 아무도. 예. 이건 뭐 그래서 당연한 말이 맞는 말씀하신 거고. 예. 예. 근데 이제 계속 이런 식의 그 민생 행보라고 하면서 이런 쇼를 계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 서민들이 고금리로 지금 힘든 부분을 정말 보듬어 주려면 네. 거기에 어떤 정책들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고금리 시대에 그리고 또 우리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고금리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시대에 서민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라는 정책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정책은 없고 그냥 칼을 계속 휘둘러라 라만 주문하고 있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일성이 사실은 맨날 똑같은 일성이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좀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한동훈 장관도 비슷한 것 같은데 대통령하고 스타일이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 출심 행위 엄단을 지시했다고 해요. 변제 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불안감과 공포감을 준다 이러면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 활용해라 뭐 이랬다는 얘기인데 한동훈 장관님이 불법 채권 출심 행위를 엄단하겠다 의지를 보인 거네요. 그렇죠. 뭐 대통령과 이제 서로 손발이 잘 맞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주문하고 장관이 이제 금감원장보다는 또 법무부가 나서서 네. 또 이런 걸 받아서 대응을 해준다라는 이런 식의 반응이 결국은 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금 금감원장도 이제 이복형 금감원 다 검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검사들의 용어로 계속 지금 금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어떻게 더 서민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갈 것인가라는 고민하기보다는 네. 여기서 뭘 찾아내가지고 벌을 주면은 국민들이 좀 그나마 좀 속 시원해 할까? 뭐 이런 것만 찾아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검사의 용어로 검사의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대통령이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 기준 상향도 추진해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진짜 대통령의 말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이게 그 검사들은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검사들은 기소를 하고 판사님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세게 얘기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네. 아직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대통령은 최종 의사결정권자거든요. 그렇죠. 이 얘기하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악덕업자들은 이제 뿌리를 실제로 본인이 뽑아야 되는데 어허. 그렇게까지 갈지가 이제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대통령의 언어는 아니다. 네. 이게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네. 정책은 안 나오고 그냥 맨날 뭔가 불법을 찾아서 때려 잡아야 된다. 이것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 이원지 교수님,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종로를 비판한 이후에 은행이 이제 조금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상생 금융 보따리를 푼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정확히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은행의 그 대통령이 자영업자들이 은행 종노릇하느라고 뼈가 빠지고 있다 뭐 이렇게 발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은행들이 굉장히 호들갑스럽게 이 주말에 그 회장님들이 다 주재하셔가지고 긴급 대책회의를 하셔서 유명무실한 대책을 몇 개 내놨습니다. 유명무실한 네, 대책. 제가 얘기해볼까요? 말씀드릴게요, 뭔지. 네. 그 예를 들면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 1,000억 원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000억 원 자체도 찔끔이에요. 몇 조 원씩 이익을 내기 때문에 이자 차익만으로. 그런데 1,000억 원 내용이 뭐냐면은 코로나19 때, 코로나 때 소상공인 지원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소상공인 지원이 그때 뭐 재난기본소득 하자고 뭐 정치권에서 막 얘기해서 딱 한 번 재난기본소득을 소득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다 빌려줬어요. 이자를 유예해주면서 빌려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갚으라는 거예요, 이자를. 올해부터 갚아야 되는데, 갚는 걸 유예해주는 걸 1,000억 원어치 해주겠다. 이게 지금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지원이야? 어차피 소상공인들 지금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갚을 수가 없는데, 갚을 수 없는 거를 이자를 안 받는 거를 본인들이 내놓는 거라고 하면서 1,000억 원 발표했고, 신한은행 뭐, 우리은행 다 대동소이합니다. 이런 이제 사실 유명무실한 내용들을 내놓은 거라서 네. 지금
추가로 사실은 정부에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정책으로 이걸 바꾸지 않으면 사실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하길 기대하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되는 게 지금 횡재세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 이름만 들어도 짜증나는 게 횡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횡재한 그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들이겠다. 이러니까 또 약간 좀 솔깃하기도 한데 사실은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횡재세 말만 나오고 말 나오고 그다음에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거기에 횡재세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법안 발의도 몇 개 지금 의원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통적인 언론이나 또 특히 이제 경제 매체나 경제 단체 같은 데서 막 반발을 하고 나서고 있는데 횡재세 하니까 뭔가 돈 많이 번 사람 때려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횡재를 하면 다 세금을 많이 냅니다. 예를 들면 로또 당첨돼 보셨어요? 아니, 한 번도 안 로또 200만 원 이상 당첨되면요 22% 떼고 줍니다. 그러니까 1억 당첨된다고 1억 받는 게 아니에요. 3억 이상 당첨되면은 33%를 떼고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노력 없이 받은 거는 개인들이라도 내 노력 없이 뭔가를 얻으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법 체계 안에 있고요. 네. 그거를 이제 사실은 기업들한테 적용을 하겠다는 게 횡재세입니다. 근데 기업 중에서 모든 기업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은행 봐라, 은행. 예를 들면은 지금 코로나 직전까지 우리가 돈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뭐 자영업자 대출 받으면은 한 2%대 금리를 냈어요. 근데 지금 7%대 됐거든요. 아, 그러니까 너무 세요. 근데 은행에 예금을 하잖아요. 그때도 2%대 정기예금 금리였어요. 근데 지금 3%대거든요. 그러면 이 3%포인트는 어디로 갔지? 네. 은행에서 이익으로. 그래서 다 지금 시중은행들이 3분기까지 한 36조 원 이자 수익이라는 걸 냅니다. 이자 이익이라는 36조 원이요? 36조 원이에요. 다섯 개 은행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 신한, 또 KB은행 그리고 우리은행하고 농협까지, NH농협까지 5개 합쳐가지고 36조 원인데, 이게 지금 작년에 비해서도 10% 이상 증가한 거고, 매년 이렇게 7%, 10%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횡재다. 이거는 은행이 뭔가 노력하고 혁신해서 반도체 개발해가지고 번 돈하고는 다르다. 요거는 세금을 내야 된다. 그리고 비슷한 게 또, 그 정유회사 같은 데들, 에너지 회사들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에너지 값이 확 오르면서 에너지 파는 쪽은 엄청나게 가격을 올렸는데 또 수입하는 쪽은 가격이 떨어져요, 지금. 떨어져도 가격을 내리지 않고 그래서 얻은 이익이 있으니까 그 에너지 기업들도 좀 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에너지하고 은행 두 가지 업종에서 지금 횡재세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사실 이게 횡재세라기보다는 정말 폭리를 취해가지고 서민들로부터 걷어들인 수익같이 들리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이 금융이라는 게 네. 자금 융통, 금융이 자금 융통이니까 돈이 넘치는 데서 돈이 모자라는 데로 옮겨주는 거거든요. 중간에 이제 그 중개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거고 마진이 이제 남는 거죠. 근데 이 필요한 이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노력으로 해서 지금 말씀대로 이현재 교수님 말씀대로 노력으로 인해서 자기가 일정 정도 수익을 얻는 건 가능한데 갑자기 시장의 금리가 높아지는 바람에 얻게 되는 이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으로 더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서 세금이라는 구조를 통해 가지고 좀 국가가 가져가서 쓰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곳에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횡재세가 이렇게 아주 일부분 특정한 곳에는 적용될 필요가 있고 이미 다른 뭐 유럽에서도 지금 이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해볼 만한 네. 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횡재세에서 예를 들어서 그 은행 보고 지금 뭐 기부를 해라, 뭐 어디 서민 정책 자금에 출연을 해라, 뭐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기업들이,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것과 국가가 걷어들여서 국가가 제대로 쓰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좋을까라고 생각하면 제가 보기엔 당연히 후자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재정 쪽에서 할 역할을 결국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횡재세라는 걸 받아들여서 재정이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은행을 계속 쪼는 이유가 재정이 그 역할을 안 하고 자꾸 기업인 은행한테 쪼아가지고 뭘 내놓으라고 하니까. 사기업한테 자꾸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렇죠. 맞아요. 유명무실한 대책들이 나오고 결국은 재정은 국가는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국가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세금을 더 받아들이고 그거를 제대로 쓰게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횡재세도 충분히
검토해서 진짜 서민 금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정책을 좀 만들어라라고 요구합니다. 요즘 세수가 모자르다고 막 계속 그러는데 좀 머리를 조금만 쓰면은 여기저기서 사실 가져올 때가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걸 제대로 안 그리고 하고 있는 한 거네요. 가지만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이제 또 정부에서 막 할 것처럼 하다가 지금 한덕수 총리니 뭐 기재부니 이런 데서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거는 안 하는 완전 거예요? 좌파 정책인 것처럼 막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횡재세를 처음 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거리 대처예요. 1981년에 미국 보수 정치의 태도 아닙니까? 네. 그때 대처리즘으로 욕도 많이 먹었는데 그때도 그 보수 정치인마저도 그때 은행들이 사실 제로금리 예금이라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영국 그렇죠. 은행들에.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빌려줄 때는 이자 많이 받으면서 예금에는 이자 안 준다고 그러면서 세금을 때렸는데 그게 그 해에 은행 전체 이익의 20%였어요. 그냥 한 번에 확 그렇게 한 거예요. 보수 정치인도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네. 노력하지 않고 이익을 가져가는 기업들은 세금을 받아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피해 입은 분들에게 직접 나눠주겠다 이렇게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정부인 이번 정부가 뭐 민주당에서 얘기한다고 또 막 반발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 진짜 시장 질서 바로잡기 위한 정책이라는 걸 이해하고 그렇죠.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다 반대하는 것 같아요. 자,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공매도 지금 뭐 얘기하면서 이게 의미가 있냐 없냐 보든지 시끄럽지 않습니까? 공매도 정리 좀 해주십시오. 지금 상황까지. 공매도 금지 딱 발표한 이후로 주가가 뭐 그 하루 이틀 난리가 엄청 났어요. 난리가 네. 났었죠. 네. 그리고 지금 공매도 발표 이전으로 거의 돌아온 것 돌아갔어요.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자본시장의 제도를 이렇게 쉽게 하루아침에 뭘 바꾼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번 정부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용감하다 이제 싹싹 못해 이제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라니까 그러니까 무대뽀? 무대포죠 진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책을 진짜 이렇게 너무 쉽게 오락가락하니까 이제 자본시장 신뢰성이 떨어지고 당연히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외국인 자본이 30% 이상 거의 40% 육박하게 들어와 있는데 이 자금이 이 한국 시장에 대한 이제 불신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서히 이제 이 자금을 뺄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개미 투자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공매도를 금지를 시켰는데 그래서 하루 이틀 주가가 올랐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떨어지고 진짜 4월 총선 때 가가지고 그중 가서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계속 조금씩 나가가지고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주가 방어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완전 그 역풍으로 오히려 그때는 가가지고 다시 또 어떻게 이상한 정책을 또 내놓을지 모르겠다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워놓는 지금 이런 그 금융당국의 정책들이 심히 걱정이 되고, 지금 이 대출 문제나, 고금리 이자 문제나, 이런 공매도 문제나 막 여러 가지 지금 금융정책은 굉장히 섬세하게 가야 되는데 너무 지금 무대뽀로 맞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 그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는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뭐 기관 플러스 포함해서 다 전부 다 공매도 관련해서 가지고 있던 주식의 보유 기간 수가 5년 3개월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또 하루아침에 정책이 막 우리나라 사실 정책이 갑자기 이상하게 바뀌고 다시 또 돌아갔다가 왔다 갔다 사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기관 입장에서 보자면 이거 뭐야 도대체 이 나라는 여기다 뭘 할 수 없겠어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지금 너무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너무 정부가 이게 좀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이 무슨 독재 정권처럼 공산주의나 사회 정권처럼 막 우리가 그냥 규제하면 돼. 우리가 한마디 하면 뭐가 해결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지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뢰가 진짜 중요한 건데요. 네. 공매도 같은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사실 그 자본시장이 선진국 수준으로 이제 인정받기 시작하는 단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랫동안 그 IMF 구제금융 1997년에 맞은 이후로부터 오랫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간신히 20몇 년 만에 이렇게 돼서 MSCI 지수에 편입이 될락 말락 이런 상태, 될락말락. 네. 이런 상태인데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나하나 하기 시작하면 금방 후진국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그렇죠. 국제금융시장에서 위상을 제대로 좀 유지를 하려면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곤란하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어쨌든 자본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계속 설득을 해가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환율 관찰 대상국, 원래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거의 포함시켰었는데, 7년 만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왜 그렇죠? 갑자기?
요거 뭐- 환율 관철 대상국에서? 이게 그러니까 이거 간단하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말해서 수출을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익을 많이 남겨서 좀 위협이 되는 국가에서 빠졌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우리나라 수출이 경쟁력이 안 되고 없으니까?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니들은 환율 뭐 이렇게 조작하고 이런 거에서 빼줄게. 여기 남아있는 나라가 중국, 독일 이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수출 많이 하는 해서 이익 제조업 많이 내는. 강국들, 이익 많이 내는 제조업 강국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뭐 환율의 개입도 사실 전혀 하고 있지도 않고요, 실제로. 그리고 제조업 경쟁력도 미국에 지금 다 떨어지고 삼성전자 있죠. 미국 가서 투자해서 공장 지으니까 뭐 우리 회사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사실은 우리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된다. 수출 강국으로서의 그 위치가 사실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미국에서 보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할 우리 필요가 있어요. 대통령님이 미국하고 일본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미국이 우리를 좀 봐줬나 보다. 그런데 그게 아니군요. 위협이 되지 않는 거죠, 더 이상. 나쁜 거군요. 우리를 좀 너무 알로 본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나오겠네요. 무역 흑자가 줄어들고 그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했을 때도 그렇게 다시 치고 올라오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니까 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관찰 대상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국내 경제 최악인 건 물론이고 지금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이 하나도 없어지고 있다. 지금 사실은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다. 아, 이거 되게 심각한데 이것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또 최이배 의원님하고 이원재 교수님하고 두 분하고 또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여러분도 또 오늘 방송 잘 보고 계시는데요.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립니다.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죠.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 보험료가 적당한지 내가 제대로 잘 들고 있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 어제 그 교대역 앞에 가봤더니 진짜 이런 클리닉 업체가 또 이렇게 딱 간판과 함께 잘 보이더라고요. 요즘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내지는 뭐 그냥 괜찮겠거니 하고 들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따져보고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더 착한 보험 이 클리닉 업체 한번 확인해가지고 체크해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서든 무료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상담 예약은 대표전화 1644-1236, 1644-1236으로 하시고요. 010-7613-3303으로 하시면 24시간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영신이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은요, 이슈화합 그리고 쇼미더민심 함께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